안녕하십니까, 낭만 뱅커입니다. 지난 강좌에서 최초의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한 나라 고대 왕국 리디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헤라클레스 왕조에서 시작해서 어리석은 팔불출 칸다올레스 경호 대장이었던 기게스에 의해서 그 왕조가 전복되고 메름나드 왕조가 시작되었으며, 그 메름나드 왕조의 마지막 왕인 제5대째 크로이서스는 그 자신이 금화와 은화를 주조해서 세계 최대의 부자로 등극했고, 그리고 리디아를 전성기로 이끌었지만 아테네의 현자 솔론의 말을 무시하고 또 그의 현명한 신하들의 말을 무시해서 페르시아를 공략했다가 결국 왕조가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히스토리아라는 책 제1권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는데, 히스토리아는 그 제1권부터 9권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각 권은 제9명의 뮤즈의 이름으로 책이 지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뮤즈, 그 9명의 뮤즈는 누구이고 또 뮤즈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이제 뮤즈란 누구인가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뮤즈에서 파생된 단어를 알아보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9명의 뮤즈, 9명의 뮤즈가 각각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고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인 피에로스 왕이 그의 딸들이 뮤즈에게 예술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그 인간과 신의 대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뮤즈는 그리스어로 뮤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됐고, 뮤즈가 여러 명 있을 때는 그것을 뮤사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뮤즈는 예술에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영감의 여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뮤즈는 여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주신 제우스이고 어머니는 기억의 여신인 무네모시네입니다. 그래서 신의 자식으로 태어난 딸들이죠. 그래서 여신이고 각각은 어떤 특정한 학문과 예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 뮤사라는 단어는 어떤 어원에서 탄생했는가, 이제 이걸 알아보면 그 어머니가 무네모시네, 그러니까 기억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고대 로마의 화폐 얘기하면서 여신 모네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로 그 모네타가 이 무네모시네와 사실상 동격입니다. 그래서 기억, 생각해 둔 것, 마음에 둔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나온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뮤즈 하면은 창작자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주로 남성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여성을 상징하는 말로 많이 쓰여왔습니다. 피카소의 뮤즈, 쇼팽의 뮤즈, 유명한 예술가가 사랑한 여인, 그 여인을 보통 뮤즈라고 많이 불렀는데, 사실은 꼭 남성에게만 국한된 얘기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떤 자기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을 뮤즈, 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동물이나 어떤 사물도 나에게 어떤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또는 예술이 아니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의 아이디어, 사업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이것을 바로 우리 뮤즈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뮤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는, 가장 유명한 단어는 뮤직입니다. 뮤직, 예술의 대표적인 게 뮤직, 이 뮤즈에서 탄생됐고, 그리고 뮤지엄,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우리가 뮤지엄이라고 불리는데, 이 뮤지엄은 뮤즈들이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그 신전, 이 신전을 아까 그 뮤즈의 복수를 뮤사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살았던 그 신전을 뮤제이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뮤지엄이라는 단어가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물관에 가면은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예술 작품들은 그 어떤 예술가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고뇌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작품에는 그 예술가가 뮤즈를 만나서, 그러니까 모든 그 작품 속에는 뮤즈가 들어있는 거죠. 뮤즈가 깃들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뮤지엄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수많은 작품들 하나하나 속에 뮤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뮤즈들의 모여있는 성소라는 뜻이 딱 맞습니다. 뮤지엄은 그 뮤즈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예술 작품 하나하나에 모든 뮤즈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어뮤즈, 우리가 즐겁게 한다는 뜻인데, 어뮤즈도 역시 뮤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을 어뮤즈먼트 파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뮤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뮤징은 사색하다, 이제 묵상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뮤즈라는 단어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예술, 생각, 즐거움, 여기에 다 뮤즈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음을 봤을 때 정말 이 뮤즈는 우리의 일상 속에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9명의 뮤즈는 9명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9명이 아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3명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점차 그 이후에 있는 책들을 통해서 9명으로 점점 이게 정형화되어서 지금은 이제 9명의 뮤즈가 완전히 이제 보편적인 어떤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명의 뮤즈가 헤로도토스의 역사 그 책의 1권부터 9권까지 제목을 이루고 있는데, 헤로도토스는 1권의 제목은 클리오입니다. 클리오라는 뮤즈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클리오는 역사학의 뮤즈. 그러니까 역사책을 쓰면서 당연히 역사학의 뮤즈로 그 서문을 장식하겠죠. 그리고 쭉 이제 스토리를 전개하다가 맨 마지막 9권에는 칼리오페입니다. 칼리오페는 뮤즈 중에서도 뮤즈, 여왕 뮤즈입니다. 이 뮤즈의 가장 상징적인 뮤즈를 대표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것처럼 헤로도토스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중 있는 뮤즈를 맨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자기의 그 책의 마지막 서사를 완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뮤즈는 각각의 의미와 각각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9명의 뮤즈를 이 헤로도토스의 책에 나온 순서에 따라서 한 명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로도토스의 책 제1권의 제목으로 등장했던 뮤즈 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리오는 역사학의 뮤즈입니다. 그 의미는 영광을 알리는 자,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영광을 알리는. 그리고 헤로도토스가 자기의 서문에도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책을 쓴 이유가 그 사람들의 그 영광이 지워지지 않도록 자기는 기록하였다. 바로 이 클리오의 서사를 그대로 옮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클리오는 항상 책을 들고 있는 그 역사책, 그 기록하는 자세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뮤즈라고 해서 꼭 춤과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학문도 이 뮤즈의 영역입니다. 역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뮤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기록한다. 역사적 진실을 거짓없이 기록하는 것. 우리가 그 조선시대 같으면 사관들의 뮤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리오는 그러다 보니까 기록과 이성을 중시하죠. 그래서 감정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을 처음에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남성 아도니스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다가 이 아프로디테가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해서 인간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신과 인간의 사랑을 조롱했지만 이 클리오도 결국 인간 피에로스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피에로스와 결혼해서 딸과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히아킨토스라는 아들인데, 히아신스라는 그 꽃의 어머니 되는 이 히아킨토스는 미소년이었고 아폴론의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아폴론이 던진 원반에 맞아 죽게 되는 비극적 운명을 지닌 소년이죠. 그 어머니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클리오라는 단어에서 탄생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클리오 매트릭스, 클리오는 역사라는 뜻을 지녔기 때문에 매트릭스는 수학이라든가 학문적인 그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에 대한 어떤 통계학, 이런 것을 클리오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클리오, 제1권을 장식했던 클리오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강좌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전부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AI에서 만들었습니다. 소라라든지 챗GPT, 그리고 이제 빙에서 만든 이미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권의 제목은 에오테르페입니다. 자, 에오테르페는 음악과 관악기의 뮤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음악이 등장합니다. 특히 관악기의 대표적인 악기는 플루트인데, 테르페가 아울러스라고 하는 고대 플루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주는 뮤즈이고, 음악의 조화와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이 에오테르페라는 뮤즈의 이름에서 탄생된 식물이 에오테르페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이게 테르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즐거움을 주고 건강에 이롭다.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을 아마 그 당시에 이 식물을 이제 발견한 학자가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에오테르페는 항상 관악기를 들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악기와 음악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제 3권에 등장하는 뮤즈는 탈리아 또는 탈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탈리아는 희극과 풍자의 뮤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즐거운 표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자, 번영을 주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희극, 목과 시, 이런 즐겁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쪽에 등장하는 그런 뮤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탈리아는 주로 가면을 들고 등장하는데, 가면은 사람이 웃고 있는 가면입니다. 이 또 반대는 이 다음에 나오는 멜포메네가 있는데, 그 뮤즈는 이제 비극의 이제 또 뮤즈입니다. 그래서 항상 슬픈 표정, 무서운 표정, 공포스러운 표정에 또 가면을 들고 나타나죠. 그래서 이 탈리아의 상징은 아이비이고 지팡이, 그리고 낭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탈리아는 풍자의 여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자라고 하는 것은 억압에 대한 어떤 저항을
유머로 풀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이 탈리아 여신입니다. 네 번째는 멜포메네입니다. 방금 탈리아는 이제 희극이었고 이 멜포메네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항상 침울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등장합니다. 의미는 노래하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항상 슬픈 표정을 짓는 가면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죠. 칼을 들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운명, 항상 고통을 노래하고 있고 숙명적인 비극,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리스에서도 비극과 희극이 균형을 이루면서 예술이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탈리아와 멜포메네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미학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어떤 고통을 덜어내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노래를 좋아한다. 우리가 주로 이 음악을 들을 때 혼자 있을 때 기쁜 노래를 많이 듣습니까? 슬픈 노래를 많이 듣습니까? 대부분 약 70% 이상이 슬픈 노래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슬픈 노래 속에서 자기의 슬픔을 같이 녹여내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힐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슬픔 속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멜포메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등장하는 뮤즈는 테르프시코레입니다. 테르프시코레는 무용과 합창의 뮤즈입니다. 춤을 즐기는 자 이런 뜻을 지니고 있고 항상 춤과 무용이 어우러질 때 바로 이 테르프시코레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리라 그리고 하프를 들고 있고 항상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아한 춤은 우아함이죠. 우아하고 그리고 이 테르프시코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입니다. 통합, 조화와 통합. 그러니까 춤과 무용과 음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종합적인 예술, 오페라라든지 이게 바로 이 테르프시코레라고 볼 수 있죠. 언어가 아닌 몸으로 표현하는 모든 예술, 그게 바로 이 테르프시코레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테르프시코레의 이름에서 테르프시코리언이라는 뜻은 춤과 관련된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무용수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 6권에 등장하는 뮤즈는 에라토입니다. 벌써 이름에서부터 에로스가 생각나시죠? 아마 에라토와 에로스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같은 부류의 뮤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에라토는 서정시와 사랑의 시의 뮤즈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사랑스럽고 매혹적이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고 사랑과 욕망을 주제로 한 시의 뮤즈입니다. 이 에라토는 머리에 장미관을 쓰고 등장하고 있고 종종 에로스와 함께 등장합니다. 자, 에로스는 아시다시피 사랑의 본능, 육체적 사랑, 사랑의 충동의 신 아닙니까? 반면 에라토는 그 사랑의 열정을 시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뮤즈, 사랑의 노래를 상징하는 그런 뮤즈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좀 더 순화되게 표현하는 그런 뮤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제 연인에게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말을 전달할 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뮤즈로부터 영감을 받고 싶어 하죠. 자, 신이시여 나에게 영감을 주소서 하는데 바로 그때 찾아야 될 뮤즈가 바로 이 에라토입니다. 사랑의 시, 에라토의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의 사랑의 시와 사랑의 편지와 사랑의 말을 완성해 보십시오. 바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7번째 등장하는 뮤즈는 폴리힘니아입니다. 폴리힘니아, 이름에서부터 폴리는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힘은 찬가라는 뜻입니다. 찬송가, 찬가. 그래서 폴리힘니아는 많은 찬가를 부르는 자 이런 뜻을 지니고 있고 신성한 찬가와 묵상의 뮤즈입니다. 그래서 폴리힘니아의 상징적인 제스처는 손가락을 입에다 갖다 대고 조용히 하라는 뜻의 이게 바로 폴리힘니아의 상징적인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뮤즈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 있는 것을 보시면 이 뮤즈가 폴리힘니아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폴리힘니아는 긴 외투를 입고 있고 생각에 잠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종교적인 영감, 깊은 사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좀 성당과 같은 그런 곳에서 영감을 주는 뮤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번째로 등장하는 뮤즈는 오라니아입니다. 오라니아는 천문학의 뮤즈, 항상 지구본을 들고 있습니다. 그 나침판, 지구본을 들고 있고 의미는 하늘의 자, 하늘과 관련되고 별자리와 관련이 될 것입니다.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로 묘사되고 하늘의 별들을 관장하겠죠. 지적인 탐구, 우주적 질서를 상징합니다. 오라니아는 천왕성의, 천상의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천왕성이라는 단어가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인데 바로 이 우라니아의 이름에서 천왕성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 9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뮤즈는 칼리오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장했다는 의미는 이 뮤즈가 퀸 오브 더 뮤즈로 불리고 뮤즈 중의 뮤즈입니다. 가장 위엄 있고 가장 지혜로운 뮤즈.
호메로스가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를 쓰면서 자 들려달라 뮤즈 하면서 이제 뮤즈에게 영감을 구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바로 그때 찾은 뮤즈가 바로 이 칼리오페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서사시의 뮤즈입니다. 굉장히 운변을 잘하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인간과 뮤즈와의 예술 대결에서 이 칼리오페가 나와서 서사시를 읊으면서 노래를 불러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승부는 결정이 나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뮤즈이고 우리가 보통 뮤즈라고 하면 바로 이 칼리오페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오르페우스라고 음유 시인이고 리라의 명장입니다. 굉장히 리라를 잘하고 음악을 연주를 잘해서 신들도 놀라게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리스의 화폐 드라크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지하 세계로 내려갈 때는 카론에게 1오버를 주고 그 지하 세계의 강을 건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케론 강을 건넌다고 하셨죠. 그때 그 강을 한번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오르페우스는 지하 세계에 내려갔다가 너무나 이 음악이 뛰어나서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 오르페우스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르페우스 어머니는 칼리오페가 아니라도 다른 뮤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통설은 이 칼리오페가 오르페우스의 어머니로 나옵니다. 칼리오페라고 하는 또 악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잘 쓰지 않겠지만 증기 기관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일종의 오르간, 이것을 칼리오페라고 불렀습니다. 이 칼리오페를 끝으로 9명의 뮤즈를 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 뮤즈들 중에서 과연 여러분의 뮤즈는 누구입니까? 자, 이 뮤즈들이 예술의 신으로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리스 이제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쪽에 있던 마케도니아 또는 테살리아 지역에 있는 그 피에로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본인도 굉장히 예술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도 9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각각 예술이 뛰어났습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사실 경쟁자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피에로스는 인간의 경지도 신과 겨루어서 능히 겨룰 수가 있다. 공정하게 겨루면 인간도 신을 능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종의 오만을 좀 부리면서 이 딸들이 이 뮤즈들이 살고 있는 헬리콘 산으로 와서 예술 대결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과 인간의 대결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뮤즈들도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 가지고 그 시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피에로스의 딸들은 타이폰이라는 괴물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은 일종의 신들을 조롱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즈들은 이제 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리오페가 대표로 나서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리오페가 노래를 할 때 천지가 진동을 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과 인간의 대결 뭐 결과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뮤즈들이 승리를 해버리고 이제 인간은 패배했는데 이 패배한 피에로스의 딸들이 그 패배를 또 인정하지 않고 계속 또 시끄럽게 하니까 이 뮤즈들이 그 인간들을 새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새들 중에서도 별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새, 까치, 까마귀 이런 새들로 다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속에 있던 이야기인데, 자,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오만해져 가지고 이제 신의 경지를 넘봤을 때 그때는 인간은 반드시 그 보복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예술 대결이니까 그렇게 크게 비난받을 일은 사실 아니죠.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뭘 잘하는 사람을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신의 경지는 좋은 의미이고 하지만 인간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신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해서 오만해서는 보복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넘보는 것 그것은 뭐냐면 자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죠. 신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지 않는 불사를 꿈꾸면서 시도를 많이 했죠. 진시황제라든지 많은 신화에서도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런 인간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대부분 비극으로 끝납니다. 인간은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죠.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도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인간이 사피엔스를 넘어서 신의 경지를 넘볼 것이다. 디지털 세계에서 죽지 않는 호모 데우스를 꿈꿀 것이다. 이제 이런 경고를 내린 바가 있는데 저는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자각하고 우리가 그 자기의 생을 아름답게 사는 데 치중을 해야지 죽지 않겠다.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 뿐만 아니라 결코 그것이 행운이 되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게 그리고 보람있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뮤즈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뮤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뮤즈가 어디에 있을지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런 디지털 세상,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눈을 떼지 못하고
유튜브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넷플릭스 그리고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또 얼마나 우수합니까? 이러한 디지털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헤어나지를 못하면서 우리는 점점 영감이 말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뮤즈가 더 필요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디 있을까요? 뮤즈는 디지털 기계 속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신 호메로스는 항상 그렇게 시작했죠. 들려다오 뮤즈여 하면서 영감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영감을 구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뮤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억의 신의 딸이죠. 그래서 기억,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내 마음속과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에서 내 영감이 나오는 것이지 전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영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 추억을 쌓고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고 이런 지식과 추억과 많은 나의 기억들을 축적된 상황에서 바로 그때 뮤즈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뮤즈는 디지털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줄기 바람 속에 그리고 반짝이는 별들 속에서 그 뮤즈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는 나의 지식과 나의 기억과 나의 추억과 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 빛과 바람을 받아서 영감이 떠오르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더 즐겁고 풍부하게 만들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뮤즈를 찾습니다. 창작자의 연인이 뮤즈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 뮤즈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뮤즈.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뮤즈라면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나의 연인, 나의 부인, 나의 자식, 나의 아버지, 이 가족, 이 모두가 나에게 뮤즈가 될 것입니다. 나의 뮤즈는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뮤즈도 분명히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너무 먼 데서 여러분의 뮤즈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억과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뮤즈를 찾기 바랍니다. 오늘 뮤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강좌는 역시 뮤즈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10번째 뮤즈라고 표현한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포입니다. 사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 뵙겠습니다. 낭만 뱅커였습니다.